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 시사 고성국입니다. 22대 국회에서 야권이 재추진하는 방송 3법을 둘러싼 여야 간의 공방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좌파 카르텔이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정권에 장악된 언론을 살리겠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여야 국회의원 두 분을 차례로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장 이상휘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 TF단장 한준호 의원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정치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헌법 제84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논란이 됐거든요. 또 한 주간 화제가 됐던 뉴스 키워드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월 14일 금요일 정격 시사 출발합니다. 네, 정격 시사는 유튜브 라이브로 지금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콩 어플 무료입니다. KBS 라디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종 명품 콘텐츠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네, 뉴스 브리핑입니다. KBS 우정화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북 다음 주로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러시아가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이 러시아가 아직은 일정을 발표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간밤에 좀 밝혔습니다. 좀 약간 당황스럽기도 한데요. 네. 러시아는 사실 그동안 좀 임박해서 일정을 알려주는 걸로 좀 유명합니다. 크렘린궁은 이 푸틴 대통령의 지난달 중국 방문도 이틀 전에야 이 발표를 했었죠. 크렘린궁은 이번에 이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이 서방이 우려해야 하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는데요.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관계 발전의 잠재력이 매우 깊다라고 하면서 누구도 논란을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그럼 이 북한에 가서 대체 그럼 뭘 하느냐? 아무래도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고 또 한미일이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무기 거래를 넘어선 이 북러 간의 장기 군사 협력을 다지는 결과물이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사실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간밤에 우크라이나와 10년짜리 안보 협정을 체결했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다만 유사시라도 이 미군이 우크라이나에 파병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미국은 설명을 했는데요. 미국 언론들은 올 11월 이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 10년짜리 협정이 계속 갈지 말지 판가름이 될 것이다.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푸틴 이제 보안 문제도 있을 거고, 네. 또 워낙 깜짝 서프라이즈를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자, 전북 부안에서 규모 4.8 지진이 발생한 지 이제 이틀이 지났는데. 일주일 안에 큰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네, 이 정부의 공식 발표였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일주일 내에 큰 여진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좀 강조를 했습니다. 이 행정안전부 발표입니다. 이번 규모 이 4.8의 지진이 본진이라면 여진으로 이 4점대 규모의 지진이 또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 피해 신고도 좀 계속됐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하루 새 한 100건 정도가 더해져서 지금까지 약 300건 정도, 286건이 집계가 됐습니다. 창문이 깨졌다, 이 정도 수준의 경미한 피해가 대부분인데요. 일단 지금으로 봐서 피해는 있지만 정부가 이 지역을 이 특별 재난지역 선포까지는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포는 안 되더라도 이 정부 지원은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어서 정부 지원이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신속한 대책 마련을 현장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다음 달쯤 이제 당대표 경선을 하는데 룰이 발표됐죠. 네, 이 차기 대표는 당원 투표 80%, 또 국민 여론조사 20%를 더해서 뽑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3월 전당대회 때 이 친윤계, 이른바 친윤계 주도로 변경됐던 당원 투표 100% 반영 방식을 1년여 만에 결국 바꾼 겁니다. 전당대회 날짜는 아직까지는 좀 정확하게는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파리올림픽 이 시작에 앞서서 다음 달 23일 전쯤에는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 전당대회 룰이 이제 발표가 됐으니까 당권 도전할 사람들이 목소리를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내겠네요. 네, 이 지금 목소리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또
그동안의 또 관심사 중에 하나가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과연 이 당대표에 도전을 하느냐 마느냐 관심도 많았었는데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뭐 일부 앞서서 좀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만 출마가 좀 거의 확정적인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총선 당시에 함께 일했던 일부 전 비대위원들과 함께 캠프를 만들고 다음 주쯤에 이 출마 선언을 할 것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함께 유력한 당권 주자들이 일제히 좀 견제를 하고 있는데요. 네. 먼저 뭐 윤상현 의원, 이 윤 의원은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람인데 다시 또 대표에 도전하는 건 뭐 민주당식 궤변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지금 뭐 유력 주자인데요. 이 나경원 의원은 이 국회에서 원외에 이 당대표는 국회에서 활동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지금 이 당권 주자로서 뭐 안철수 의원 또 유승민 전 의원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초선의 김재섭 의원이죠. 김재섭 의원도 출마 가능성을 좀 비치기도 했습니다. 네. 의료계의 집단 휴진 움직임에 대해서 정부가 불법적 진료 거부에는 엄정 대응하겠다 이런 원칙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네, 이 집단 휴진이 당장 다음 주 월요일 17일부터 이 서울대 병원을 시작으로 이 시작이 임박하다 보니까 정부가 좀 다시 한번 입장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 집단 휴진은 의료법에 금지된 진료 거부에 해당이 될 수가 있다면서 불법에 엄정 대응하겠다 이런 원칙을 또 한번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지금 전국 3만 6천여 개 의료기관에 진료 명령 또 휴진 신고 명령을 함께 내렸는데요. 정부는 다만 뭐 의대 교수의 경우에는 뭐 휴진 참여율이 일단은 지금 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또 중증 응급 진료는 중단하지 않기로 해서 일단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부가 이에 대해서는 행정 명령을 지금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네, 의협은 어떻습니까? 휴진 강행할 입장인 것 같은데요. 네, 이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 변화를 거듭 촉구하면서 이 휴진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뭐 이번 주말까지는 정부가 입장 변화를 보여야 다음 주 휴진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데요. 의협은 자신들을 의료계 단일 창구로 해서 이 구체적인 요구안을 재논의를 하고 정부에 제안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뭐 일단 의협 입장은 뭐 정부가 입장 변화를 보이면 재논의를 할 수 있다. 뭐 협상 가능성은 지금 좀 열어둔 상태인데 뭐 지금 정부 의협 또 양측의 접점이 워낙 없다 보니까 뭐 의견을 좁히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전공의 측이 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의협을 단일화된 창구로 하는 걸 전공의 측이 동의를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전공의들의 요구는 여전히 변함없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좀 바뀌지 않는 입장을 전공의들은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18일부터 전면 휴진에 들어가도 응급 환자와 중증 환자에 대한 진료는 계속되는 거죠? 네,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 대로 응급 또 이 중증 환자 진료는 계속됩니다. 이 40여 개의 병의원이 속한 분만 병의원 협의회는 이 의협 이번 휴진에는 집단 휴진에는 불참을 하기로 했고 아동병원도 이 불참을 하기로 했습니다. 응급실과 이 마취과 의사들은 기존대로 계속 좀 교대 진료를 계속하면서 의협 집회에 참석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낮에 30도가 넘어가서 이제 에어컨 없으면 생활하기 참 어려운 때가 됐는데요. 여러분들 댁에 또 사무실에 있는 에어컨 그 실외기나 배관 주변은 꼭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어요. 요즘 친환경 냉매를 많이 쓰는데 이것 때문에 불이 날 수도 있다 이런 그 경고가 나왔네요. 네, 저도 이 참다가 며칠 전에 에어컨을 틀었는데 이걸 보고 저도 좀 점검을 오늘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불이 날 수 있는 게 이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 냉매 때문인데요. 이게 이 가연성 가스여서 불이 순식간에 잘 붙는다는 겁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이 친환경 냉매를 사용한 에어컨이 특히나 좀 많아서 잘 좀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왜 이렇게 불이 나느냐? 이 친환경 냉매라고 하는 게 실외기에도 좀 흐르고 있고 배관 등에도 지금 흐르고 있는 가스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실외기나 뭐 배관에 열이 좀 나면 온도가 올라가면 가뜩이나 좀 위험한데 이 친환경 냉매가 있으니까 불이 좀 확 갑자기 크게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데 당장 이 실외기에 열이 가해지는 상황이 좀 있는지 한번 보시고 환기가 잘 되게 또 하셔야 하고요. 네. 당연히 뭐 실외기 근처에서 담배 같은 이 불씨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뭐 어차피 사실 실외기를 설치했다면 뭐 도리가 없겠지만 새로 실외기를 만약에 설치를 하셔야 한다면은 주변 간격을 좀 띄우고 막힘없이 사방에 좀 막힘없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이재명 대표가 제3자 뇌물 혐의로 이제 추가 기소가 됐는데 그 사건 재판을 그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이 같은 재판부가 맡게 됐다고요? 네, 이 같은 재판부가 맡게 됐습니다. 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제3자 이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가 된 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건 재판이 수원지법 형사 11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앞서서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를 인정해서 징역 9년 6개월에 중형을 선고했던 같은 재판부입니다. 재판부는 일단 당시에는 뭐 송금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관여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다만 판결문에 100번이 넘게 이재명 이 이름을 쓰면서 연관성을 좀 주목을 하기도 했었죠. 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면 재판이 좀 초반부터 지연이 될 수는 있어 보입니다. 또 지금 특히나 이재명 대표가 재판 4개를 지금 좀 동시에 받게 된 상황이죠. 뭐 이동거리 문제 등을 들어서 이 사건을 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 사건을 좀 이송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으로 7명이 등록됐다고요? 네, 일단 7명 등록된 면면이 이 박균택 민주당 의원 등 7명 이 변호인들이 등록이 됐는데요. 이 모두 대장동 또 성남 FC 사건 등을 맡았던 이 과거에 이 대표 사건들을 맡았던 변호인들입니다. 그런데 박균택 변호인은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이 국무위원회에 이 겸직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이렇게 겸직이 불가능한 변호인들은 사임계를 곧 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우정화 기자였습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2분입니다. 전격 시사 출근길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서울 기온은 33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올 최고 기온이 될 수 있겠고요. 구미와 상주가 35도, 대전 대구 34도 등 많은 지역이 오늘도 33도 안팎의 더위와 함께하겠습니다. 다행히 내일은 전국 대부분 비나 소나기가 지나면서 주말 휴일은 더위의 기세가 좀 꺾이겠고요. 현재 폭염주의보가 경상권, 전남권 일부, 경기 용인시에 발효 중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역시 어제처럼 대부분 지역의 오존 농도와 자외선 지수도 나쁘겠습니다. 대기질은 괜찮겠고요. 영남권만 오전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나쁘겠습니다. 제주는 오늘 오후부터 내일 낮까지 가끔 비 예보고요. 오늘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강원 내륙 산지, 충북 남부 일부에 소나기가 좀 지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부터 밤까지 수도권, 강원도에 가끔 비가 오고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충청과 남부지방에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3.2도입니다. 전격 시사 출근길 날씨 정보 최형우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씨가 정리해 드립니다. 금요일 출근길 상습 정체 구간 중심으로 출근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는 먼저 장수에서 서운분기점 사이로 정체고요. 더 가서 계양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후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는 구리에서 상일 사이와 또 송파 일대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잠원부터 서초 사이와 신갈분기점 일대, 다시 수원 부근과 또 남사 일대로 더디게 지나고요. 이후 대전터널 3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동호대교 부근 4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올림픽대교부터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부터 동작대교 사이 지나는 데만 40분이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방송 3법을 둘러싼 여야 간의 대치가 아주 뜨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미디어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휘 의원 모시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지역구가 어디 포항이죠? 예, 포항 남 울릉군입니다. 아, 울릉군이 포함됩니까? 요즘 뜨겁습니다. 그렇군요. 예. 거기가 저 유전 지금 시추한다는 바로 그렇습니다. 그것이군요. 상임위는 어디
뭐 아직까지 뭐 상임위에 대한 부분들이 당 지도부에서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아마 저는 뭐 과방위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된다면. 예. 네. 그래서 지금 미디어 공정- 특위 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예, 예. 공정언론 특위에 지금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 방송상법 이게 21대 국회에서 그 야권이 그 통과시켰다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이제 좌절됐던 법인데 예. 이걸 20대 국회에서 다시 재추진하겠다는 거죠? 재탕이죠. 예. 이게 그 정확하게 어떤 내용의 법입니까? 한마디로 축약해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요즘 민주당에서 좋아하는 과일 있지 않습니까? 수박. 겉과 속이 다른 법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음모와 윗선 뭐 이런 걸로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은 예. 방송 3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방송 장악을 위한 3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정쟁이 유발되고 국민적 컨센서스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다시 요구했던 거고요. 이걸 아니다 싶어서 다시 한번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상당히 겉과 속이 다른 법이다. 겉으로는 방송의 자율과 공정, 객관성을 이야기하지만 뒤로 보면은 민주노총 언론노조와 함께해서 방송 장악을 하고 이네들의 정치적인 선동 기구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지가 굉장히 내포가 돼 있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방송 장악 3법은 KBS, EBS, MBC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KBS는 한국방송공사법, MBC는 방송문화진흥법, EBS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이겁니다. 그래서 그 3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방송 3사라고 볼 수가 있죠. 공영방송의 대표적인. 그런데 문제는 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 이사회입니다. 경영권이죠. 네. 이 경영권이라는 것은 우리 앵커께서도 아시다시피 사장을 누가 임명하냐에 따라서 그게 임원진이 배치가 되는 것이고 편성권도 좌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네. 굉장히 그 뭐 오너십에 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따지면은 그래서 이것을 장악하기 위한 겁니다. 아, 이사회를. 그렇죠. 지금 74, 63, 63 이런 구조입니다. KBS가 7, 3, 7, 4. 그러니까 여권에서 7, 야권에서 3, 4 네. 이를 가지고 가고 있고요. 그다음 MBC가 63, EBS 63입니다. 여권이 6, 그다음 야권이 3 이런 구조죠. 그런데 이 구조가 언제부터 됐냐면요. 2001년도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된 겁니다. 아하. 이 이사회 시스템이라는 것이. 네. 이건 본질적인 의미로 어떤 의미냐 그러면은 그전에는 대통령이 소위 이야기하자면은 그냥 임명하면 되는 겁니다. 네. 방송사장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니 국민의 공기인 전파를 사용하는 공영방송이 이 방송이 잘못되면은 국민적 정서가 왜곡이 되고 진실이 왜곡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했던 게 김대중 대통령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이사회 시스템으로 해서 경영권에 대해서 최소한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이런 네.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온 것이고 그럼 왜 여권은 7이고 야권은 4고 6이고 3이냐. 이것은 최소한의 정책을 추진하는 그 이니시티브라 그럴까요? 일종의 국민이 뽑은 대통령 그 정부에 대한 신뢰성이 기본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3과 4라는 숫자는 그에 대한 최소한 견제 장치를 그렇게 만들어 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왜곡된 어떤 질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걸 바꾸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꿨느냐. 네. 7대 4, 6대 3, 6대 3의 구조를 21명의 이사회 구조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이것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것이다. 국민 주권 방송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듣기에는 국민들은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야기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21명을 아주 공정성 있고 대표성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21명의 이사회로 구성시키는 내용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소위 이야기하는 좌파적 매체, 좌파적 출신이라든가 또 우파적의 아주 비판적이라든가 비난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구성이 돼 있단 말이죠. 아하.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사회 구성이 되게 되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방송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특정한 정파가 원하는 쪽으로만 흘러가게 돼 있는 겁니다. 네. 그것을 우리가 색깔을 떠나서 정파적 이념을 떠나서 방송이 국민이 가져가는 것이 본질인데 그 왜곡되는 것을 정부 여당이 보고 있어야 되느냐. 보고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방송 3법이 아니라 이거는 민노총 언론노조와 민주당이 야합한 방송 장악 3법이다. 그래서 양도 구육과 같은 형태의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의 법, 이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제 실시되어 왔던 법은 네. 뭐 7대 4나 6대 3이나 이 이사회 구성이
정권이 바뀌면 그 바뀐 정권이 이니셔티브를 질 수 그렇죠. 있도록 네.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이 바꾸려고 하는 법은 정권과 상관없이 그 지금 말씀하신 특정 세력이 계속해서 장악할 수 방송을 있도록 하는 장악하려고 만드는 법이다. 이런 이게 주장이죠. 사실 이제 본질적인 의미를 자꾸 따질 수밖에 없는데 네. 경영권이라는 것은 이 방송국 공영방송의 현실적인 것을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요. 경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방송국은 기자들 거에 맞습니다. 언론은. 네. 그게 맞습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방송의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것이 경영권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BBC나 NHK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요. 방송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경영 전문가들입니다. 아하. 그래야 소위 이야기하는 자본으로부터 독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방송 기자들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방송 종사자들이 경영권을 쥐면은 자본으로부터 독립되지 않다. 그건 아니죠, 사실상. 그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경영권을 하는 것은 자본에부터 언론의 본질인 공정과 자율과 객관적인 보도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대한민국 공영방송은 전부 방송의 종사자들이 노는 소위 말하면 나쁜 말로 부정적인 표현을 하면 놀이판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많이 바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예. 그럼 의원님은 지금 이제 방송의 공영화는 뭐 누구나 다 그렇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지금 방송이 그냥 놔둬도 그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 또는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엄밀히 따지면은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권력으로부터 독립, 정치로부터 독립 이거는 아직까지 자유스럽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권이 가져가더라도 자기 정권 그러니까 창출된 정부의 정책을 좀 더 우호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방송을 쓰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권이 그건 좀 반성을 해야 되고 성찰해야 될 기회로 봐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완전히 왜곡된 형태로 그건 장악적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야기하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21명의 이사회 시스템 자체가 버려 왜곡된 걸로 방송을 영구 장악하겠다는 민주당의 의도와 민노총의 언론노조가 있다는 것이죠. 네. 이미 제가 이야기한 것이 자율과 공정과 권력과 자본과 여기에서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이게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정파적 카르텔이 하나 더 생겨버렸어요. 노조가 사실상 언론 노조가 이 방송의 경영권을 장악하면서부터 역시 왜곡되기 시작했고 그것을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민주당은 또 자기네들의 어떤 정파적 이념과 이런 걸 이득을 가져가기 위해서 같이 결합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고 이런 것들로 통해서 하다 보니까 계속 유리한 정파적 방송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민들은 그게 호도가 되는 거죠. 이른바 좌파 커넥션, 네. 뭐 카르텔 이런 표현을 국민의힘에서 쓰는데 지금 우리 이상 의원님 말씀하신 그 마지막 부분요. 노조가 이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다. 뭐 구체적으로 어떤 대목을 갖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뭐 가장 얘기한 대로 그것이 적법성과 뭐 불법성 이런 것을 떠나서라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MBC부터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최문순 노동자 위원장이 방송 사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시작이 됐고 이미 이 문재인 정권에서도 다 알려진 사실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었고 인지된 사안입니다만 인민위원회를 설치해서 사실상 보수 성향에 가까운 기자들이라든가 또는 자기 쪽에 협조하지 않는 그런 기자들 이런 기자들을 멀쩡한 기자들을 중계차에 태우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런 영상이라든가 정원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네. 더군다나 여기에 방송 장악을 하겠다는 언론 장악 문건 자체가 민주당의 연찬회에서도 공개적으로 이야기되고 있고 네. 그것이 9개 로드맵에 의해서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방송 장악에 대한 부분 그에 대한 의도와 의심을 반증하는 뭐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네. 이 문제가 워낙 국민적인 관심사이기도 해서 지금 국민의힘과 시민단체들이 방송법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했더라고요. 예. 뭐 어떤 얘기들이 있었습니까? 아마 처음으로 연석회의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정파적 이념이라든가 색깔 뭐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방송의 공정, 대한민국의 진실과 정의가 왜곡되어 가는 그런 사실에서 좀 여기에 대해서 좀 붕괴하고 문제점을 빨리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한 것인데요. 여기에는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좀 구체적인 얘기도 많았었는데 과연 21명의 이사회 시스템을 하는 방송 장악 3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그 21명에 대한 국민의 대표성이 어디에 있느냐. 예. 무엇을 보고 그 사람들이 방송, 국민의 재산인 공영방송에 대한 대표권을 갖고 있느냐. 이것부터 찾아야 되지 않겠냐. 그 대한 국민의 대표성만 확실하다 그러면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 지금 나오는 걸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언론개혁 시민연대다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도저히 균형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국민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니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네. 그래서 경영권에 대한 부분들은 섣불리 이 시스템을 가지고 정파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같이 단합을 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만들어 나가자. 동시에 국민의힘도 반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네. 여러 가지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공영방송에 대한 어떤 영향을 미치려는 그런 행위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있었다 그러면 반성해야 된다. 이런 어떤 자성적이고 성찰적인 네.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입법 사안이니까 예. 지금 국민의힘이 뭐 시민단체와 연대해서 반대를 아무리 소리 높여 외치더라도 더불어민주당과 야7당 지금 야7당이 지금 방송 3법을 밀어붙이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건 막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좀 안타깝죠. 크게 보기에는 이것이 이제 대통령제, 즉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의회적 쿠데타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요. 또 다르게 보면 의회적 대선 불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크게 보면은. 네. 왜 그러냐 그러면은 0.7%든지 아니면 7%든지 대권에 대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그건 국민입니다. 그러면 그 윤석열 정부가 이를 용이하게 또 수월하게 어떤 장애의 요인도 뭐 극복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도와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십시오. 정부 출범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만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제대로 되고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걸 윤석열 정부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 실제 보면은 네. 여기에서 모든 것을 장벽을 쳐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여소야대의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지금 뭐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방법은 없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네. 힘의 논리로 다수의 논리로 따지는데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발버둥을 쳐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법이 왜 잘못된 법이고 이 법을 통과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것은 최소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민주사회에서 대통령제가 가장 위협을 받는 요인 자체가 의회 권력의 비대함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여론밖에 사실 없습니다. 네. 어떤 법과 제도도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국민적 여론이 거기에 대해서 진실을 어느 정도 알게 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런 어떤 시도는 상당히 많이 약화되지 않겠냐는 알겠습니다.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 방송 3법 관련해서는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제2 요구권이 네. 발동이 돼서 결국은 이제 그 폐기가 됐는데 그러면 이번에도 야7당이 이 방송 3법을 강행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대응할 것 같습니까? 아니 무슨 양복 입은 무장 군인들도 아니고 이렇게 지금 22대에 개원하자마자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정말 그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이렇습니다. 제2요구권은 대통령제에서 헌법상 대통령에 고유된 고유 권한입니다. 이 왜 고유 권한이냐? 그걸 뭐 초법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실제 제2요구권이라는 것은 거부권이나 부정적인 어떤 파생보다는 다시 한번 논의해달라는 대통령의 요구입니다. 합리적으로. 그런데 사실상 그게 합리적으로 요구가 되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정쟁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송상법 같은 경우에 정쟁법이라는 것은 이 법이 통과되고 법의 성질 그 법의 본질이 양쪽이 심각하게 대립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법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법을 고칠 때는 국민적 토론이라든가 많은 컨센서스를 가지고 정파적 이념을 떠나서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일종의 정파적 이념과 정파적 이익에 따라서 올라오니까 결국 이해가 상충되고 정쟁이 유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건 따져서 보면은 국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민생과는. 네. 민생법 같은 경우에 제2요구권 남발하게 되면은 대통령이 소위 말해서 욕을 먹겠죠. 그런데 이건 민생과 관계 없으니까 이해 충돌이 되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제2요구권을 해야죠. 예, 그 제2요구권. 국민의힘에서도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을 건의할 생각이십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이 상태에서 그대로
만약 법이 통과된다 그러면은 네. 특정 정파와 특정 이념에 의해서 방송이 선동기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근데 그런 지금 상황인데요. 대통령 제2요구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전현희 의원이 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권 사용을 제한하는 이 법안을 지금 또 발의를 했어요. 어지간하면 대통령 임기 제한법도 나오겠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들으면서 우리 작가분이 이야기하시길래 이게 네. 무슨 얘기가 싶어서 아하.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의 제2요구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 뭐 개헌을 하겠다 그런지 몰라도 아마 의도가 있겠죠. 제2요구권이 남발하게 되면은 본인들이 추진하는 이런 어떤 업무적인 법배 차질이 걸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결국 끝에는 뭐 제2요구권을 하게 되면 법이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런 지금, 것들에 예. 대해서 대통령의 독선적 이미지를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한 이런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이 제2요구권 관련해서 21대 국회 막바지에 그 해병대원 그 특검법이 제2요구권이 발동됐을 때 예. 당시 그 국민의힘에서 몇 표가 이탈되느냐 가지고서 뭐 한 열흘 그렇죠. 가까이 예, 예, 그렇죠. 온 언론이 관심을 가졌는데 예. 이번 경우에는 108석이라 8명만 그 이탈을 해도 제2요구권이 무력화된다.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문제는 저 국민의힘 의원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본질적으로 좀 다르죠. 최상병 특검법은 현실에서 발생된 사건에 대한 법이고 이건 미래에 대한 법입니다. 관련되고 여기에 대해서 장악에 대한 업무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드러나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막지 않게 되면은 앞으로 정권의 향방조차도 불투명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여당의 집권 여당으로서 도덕과 책무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무한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뭐 반대표를 던진다? 저는 뭐 있을 수 없다 보고 있고요. 이미 제가 뭐 여러 의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큽니다.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법하고는 좀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렇군요. 이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게 방송 3법만 아니고 방송 언론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방송 3법도 재추진하고 그리고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탄핵하겠다는 얘기도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과 관련해서는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 국정조사나 탄핵은 뭐 대통령 제2요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영역 아닙니까?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용이 주도하고요. 참 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배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그래요? 드는데 방통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법원과 같은 형태고 방송심의위원회는 일반적으로 하면 검찰과 같은 기능입니다. 언론에 있어서는. 네. 이걸 다 주무르겠다는 겁니다. 다 무력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위 말하자 그러면 사법권 영역까지 다 가지겠다는 겁니다. 아하, 예. 따지게 되면은 비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네. 여기는 간단합니다. 어떠냐면은 방통위원장을 탄핵을 하게 되면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날 때까지 직무가 정지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업무 자체가 일단 직무정지되죠. 무력화됩니다. 이건 사표도 못 냅니다. 그럼 8월 초에 예정된 방송문화진흥법에 따라서 MBC 방송이사회의 선임이 돼야 되는데 방통위원회 위원장에 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안 되는 거죠. 아하,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네. 그걸 이어지게 되고 또 여기서 대통령의 제2요구가 이야기 나오게 되고 그래 되면은 여기에도 여러 가지 이제 탄핵 사유 뭐 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고 또 시간을 벌게 되고 네. 그래 되면은 민심 위반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저희들은 궁극적으로 생각하기에 방송 장악 3법의 이 내면에 깔린 큰 그림은 궁극적으로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에 있다 이렇게 네. 보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 있다. 그래서 대통령의 탄핵 정국을 만들어 가면서 민심을 일반시키고 거기에 대한 책임론을 전가시키고 에 따라서 차기 정권을 유리한 발판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것이다. 그게 첫 번째. 그다음 또 하나는 예. 이재명 지키기다. 그렇죠. 지금 사법 리스크가 크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밀어붙이게 하는 것이 민주당이 굉장히 조급해 보이지 않습니까? 굳이 왜 이렇게 거세게 몰아붙일까? 그게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법원 1심 심판에서 벌써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이 드러나고 있고 그 법원에서도 그 진술이 또 그렇게 나왔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급해지는 것이죠. 뭐든지 이 정권 자체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당위성을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급해 보인다. 그 이유는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시간이 다 돼서 예. 예.
예, 정치권에서는 오래 활동하셨지만 이제 의정 활동은 처음이시잖아요. 네. 예, 짧게 그 각오 한 말씀 듣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평론할 때하고는 다르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평론할 때와는 다르게 하겠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기 아무래도 저 상임위는 과방위로 예, 갈 가야 수밖에 될것 없을 것 같습니다. 같다. 예, 예. 원래 희망했던 겁니까? 희망은 제가 환노위나 산자위를 희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포항 남우 울릉 지역이 이 포항지하철 포스코가 있는 데입니다. 아, 그래요? 공단이죠. 그 대한민국 근대화 역사의 산실이라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성장의 뒤에는 환경적 요인들이 굉장히 그렇군요. 예. 많습니다. 그래서 좀 해결해 보기 위해서 환노위를 했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방송 장악이 되면은 뭐 밥상 자체가 없어지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예. 평론할 때와는 다르게 하겠다. 예, 오늘 국민의힘 이상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격시사 1부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KBS 라디오 기후 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해양환경단체 시세포드 코리아의 활동가 진정철입니다. 자원봉사 참여자들을 저희가 모집을 해요. 그래서 같이 함께 바다에 나가서 쓰레기를 줍다 보면 직접 실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쓰레기들을 볼 수 있고 많이 죽어가는 생명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유독 많긴 하지만 그 중에 절반 이상은 이제 어업에서 발생되는 그물이나 밧줄 그런 쓰레기들이 많고요. 보통 낚싯줄에 걸린 조류들도 많고요. 그래서 발에 걸려 있어서 못 날아가고 푸드덕거리는 새들도 많고 여름철에 특히 많이 발생되는 쓰레기가 있어요. 그래서 국내 여름에는 폭죽놀이를 엄청 하잖아요. 불법으로 금지되고 있는데요. 관리 감독은 안 되고 있어요. 피서객들은 바다를 찾아가서 폭죽을 터뜨리고 즐기는 휴가를 보내기도 하죠. 근데 그 와중에 우리가 쓰는 일회용품, 플라스틱 쓰레기 이런 것도 무차별하게 마구 버려집니다. 특히 폭죽에서 발생되는 중금속이 포함된 화약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이 포함된 탄피가 발생되는 문제로 해양 생태계 파괴와 해양 생물들, 모든 생물들을 위협하는 그런 위험성 있는 놀이이기도 합니다. 일상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기, 텀블러 사용하기, 그리고 수족관에 가지 않기, 불꽃놀이 하지 않기, 하늘과 바다 등 자연을 그대로 바라보기, 이런 작은 행동들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소금물 3%가 바다를 썩지 않게 하듯이 이 작은 행동이 큰 생명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도 폭염이 곳곳에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광주, 대구, 울산 등 경상권과 전남권 일부, 경기 용인시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오늘 오후에 폭염과 함께 대부분 지역의 오존 농도와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게 이어지겠습니다. 대기질은 대부분 무난하겠습니다만 영남권만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가 좋지 않은데요. 오전 중에 이렇게 일시적으로 나쁘겠습니다. 오늘 예상 낮 기온 서울은 올 최고 기온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3도까지 예보가 돼 있고 구미와 상주는 35도, 대전, 대구 34, 세종, 광주 33, 강릉 32도 등 전국이 26도에서 35도까지 기온이 치솟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주말 휴일 이틀 정도는 더위의 기세가 조금은 수그러들겠고요. 제주는 오늘 오후부터 내일 낮까지 가끔 비 예보가 있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과 남부 일부 지역이 되겠고요. 주말인 내일 오전부터 밤 사이에 수도권, 강원도에 가끔 비 예보가 있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에 다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내일 예상 강우량 대부분 5에서 20mm입니다. 내일 비가 오면서 낮 기온이 오늘보다 3도에서 5도가량은 낮아지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3.9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네, 방송 3법에 대해서 여야 입장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 TF 단장이군요. 한준호 의원 모시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저 지역구가 어디시죠? 저는 경기 고양시 을입니다. 아, 그 고양시가 가불병정 있습니까? 네, 가불병정 4개 선거구이고요. 네. 흔히 이제 고양시는 일산하고 덕양으로 갈리는데 저는 네. 이제 덕양 쪽이죠. 덕양 쪽이요? 네네, 서울 인근입니다. 그러면 좀 할 일이 많으신 지역 아니에요? 여기가 선거구도 좀 독특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다란 형태로 북한산부터 시작해서 행주산성까지 쭉 내려오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저희 지역구는 예전 이제 그린벨트 지역이기도 하고 네. 신규 택지지구이기도 하고 또 이제 3기 신도시가 들어설 곳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아주 할 일이 많은 지역구 경기도 고양을 네. 지역의 재선 의원이십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의 언론개혁 TF 단장을 맡고 계신데요. 자, 방송 3법을 재추진하겠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 이유가 뭔가요? 뭐 이유는 너무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지난 2008년을 복귀해 보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심의위원회 등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본격적인 언론 장악이 한번 시도가 됐고, 그로 인해서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MBC 구성원들, KBS 구성원들이 뭐 기존에 있었던 자기 직책에서 다 쫓겨나서 한 10년간 지냈었고, 그때 이용했던 것이 바로 이 공영방송을 지배하는 구조를 흔들어서 그렇게 만들었던 건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지난 10년간 논의가 되어 왔었고, 다만 21대에서 본격적으로 그 논의가 시작돼서 뒤늦게나마 이게 법안으로 통과가 된 것뿐이고, 거기에 대한 이제 제2요구가 있어서 네.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고 끝나지 않습니까? 아하. 그 논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22대에서 바로 추진하는 것이죠. 네. 이번 이제 새로 추진하는 이 방송 3법, 네네. 방송법 이 시행 시점 이게 네네. 되게 그 법에 나오잖아요. 네네. 통상적으로는 뭐 한 6개월 후부터 네네. 또는 때로는 뭐 2년 후 네네. 이렇게도 가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 경우에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법안이라는 거는 그 필요성에 의해서 이제 수기 기간이 필요한 것들도 있고 준비 기간이 필요한 것들도 있습니다만, 뭐 지금 현재 이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이라고 하는 방송 3법은 이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이 KBS, EBS, MBC에 적용되기 때문에 방송 3법이라고 불리는 건데, 네. 이 경우에는 즉시 시행을 하는 것이 법의 효율성, 효과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네. 그럼 이게 발의가 됐습니까? 발의가 지금 어제 됐습니다. 네. 그러면 발의는 이제 국회에다가 의안과에 제출을 하고 그렇군요. 의안과에서는 이제 법사위로 넘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당론 추진하는 거죠. 당론이 어제 추인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 의총에서요. 네네. 그런데 7당, 야 7당이 추진한다 이런 보도가 계속 있었거든요. 야7당이 추진하는 건 아니고요. 네. 기존에 이제 만들어놨던 21대 저희가 본회의를 통과했던 방송 3법에 대해서 야7당이 모여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하는 것이죠. 아하. 추진해야 된다. 네. 다만 거기에서 이제 언론개혁 특위 쪽에서 마지막에 야7당과 합의를 했던 부분이 딱 하나, 즉시 시행한다. 부칙 개정 정도이고, 네네. 그것을 이제 언론개혁 TF에서 받은 것이죠. 네. 그렇군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내용으로 보면 이제 지금 설명하셨습니다만 이 KBS, MBC, EBS 이 3대 공영방송의 그 이사회 구성을 바꾼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아까 우리 이상희 의원도 그 대목을 중점적으로 설명하면서 이게 방송 장악 의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근데 이상희 의원께서 그런 말씀하시기에는 이상희 의원이 아마 이명박 정권 시절에 그 홍보기획비서관을 지내지 않으셨습니까? 네. 네. 당시 홍보기획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동관 수석이랑 제일 먼저 했던 게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들고
박문진 이사회를 구성을 바꾸고 그로 인해서 김재철 사장부터 김장겸 사장 등 MBC를 장악하는 시나리오를 실제 돌렸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구성원들은 다 쫓겨났었고 후에 김장겸 전 사장 같은 경우에는 부당정보 인사에 대해서 유죄 판결까지 난 사안입니다. 그리고 국정원 같은 데는 MBC 등 언론사에 대한 대규모 사찰이 있었다는 문서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실제 그런 이제 언론 장악 시나리오를 돌려봤던 입장에서 이것을 방송 장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게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실제 방송 장악 시나리오를 얘기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 잠깐 들으니까 일본과 영국 이야기를 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이 그나마 성공했다라고 하는 독일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트러스트 제도를 시행을 했고 일본 NHK도 같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시행을 해봤지만 네. 두 개 다 실패를 했습니다. 유일하게 사추위 즉 사장추천위원회 100인 구성 등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저희가 담고 있는 내용들을 담아서 성공을 했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이 독일식 재대표 방식입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올린 법안은 독일의 재대표 방식을 준용해서 한국식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네. 이미 한번 성공을 해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존의 6대4, 6대3 구조를 주구장창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의심이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그 이사회 확장에 네네. 그 여러 거론되는 단체들 있잖아요. 네. 네. 그 단체들이 특정 성향에 네. 편향되어 있어서 네. 그래서 이 단체에게 추천권을 주면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네. 계속해서 그 특정 성향으로 방송이 장악될 수 있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거든요. 그런 문제 제기라고 한다면 지금의 6대4, 6대3 구조에 대한 대안을 먼저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국민의 민의가 반영됐다라고 하는 총선에선 이미 여당이 108석밖에 얻지 못하고 나머지 192석인 야당으로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 구조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의석수에 따른다라든지 그렇게 구조가 바뀌어야 되겠죠. 대선 중간 평가 결과인 총선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면은 이런 식의 방식도 제안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21명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치적 성향을 이야기하신다면 지금 방송미디어 학회라는 것은 저희가 앞에 달려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또한 방송 직능 단체, 뭐 기자, PD, 기술 이분들은 다 이 방송사의 구성원들인데 이분들이 그러면 정치적 편향됐다라고 단정을 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그 말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대안을 가지고 제시를 해야지 뭐 지금 현재 여당이 6을 가지고 있는 걸 뺏기지 않겠다라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오세훈 시장이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네. 언론 자유와 독립이라는 천사 같은 명분을 내세워서 악마 같은 디테일을 숨겼다. 이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대권 가도를 달리기 좋도록 입맛에 맞는 방송 만들겠다는 의도 아니냐 네. 이런 식의 비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승전 이재명이 이제 여당 측의 입장인 것 같은데 네. TBS 상황을 저렇게까지 몰고 가서 결국 폐국까지 시키겠다는 느낌을 주고 있는 오세훈 시장이 이야기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TBS가 서울시 재원으로 운영이 된다면 어떻게 더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 사람이 지금 현재 오세훈 시장인데 그 오세훈 시장이 TBS를 대하는 면모를 볼 때 언론 자유를 함부로 입에 담을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통방송 문제를 네네. 이제 말씀하신 거군요. 네. 그런데 이제 아까 그 이상희 의원하고 대담하면서도 네네. 사실 자기들은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야권이 이 입법을 강행하면 그러면서 대통령의 제2 요구권 이것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 이랬는데 네. 실제로 21대 국회에서도 대통령 제2 요구권이 나왔으니까 네. 이번에도 통과가 되면 대통령 제2요구권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금 전망하십니까? 야권에서는. 지금 현재 대통령의 제2요구권을 남발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또 그럴 것이다라는 예측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은 계속 시도를 해야 되겠죠. 국회가 할 일이기 때문이죠. 지금 역사 이래 가장 많은 제2요구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2요구권은 굉장히 신중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에 합의가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제2요구권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겠다라고 이미
대통령께서 공포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뭐 야당으로서는 뭔가 이게 돌파할 방법이 없는 거죠. 하지만 국민들께서 이 중요성을 잘 아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입법과 저희가 홍보 활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두 분 말씀을 들으면 이를테면 이상희 의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하면 자기들이 막을 방법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네. 또 지금 우리 한준호 의원도 대통령이 제2요구권 행사하면은 우리도 입법은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 서로가 좀 막막한 무슨 네. 절벽을 앞에 두고 있는 듯한 느낌을 제가 봤는데요. 근데 제가 조금 이제 사안을 좀 좁혀서 네. 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만 가지고 저희가 여당일 당시를 한번 복귀해서 보면요. 제가 당시 과방위원이었는데 그 당시에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측에 간사였던 박성중 네. 의원이 방송 쪽을 담당을 하는 법안 2소위원장이었어요. 사실 이제 법안 소위를 담당하는 소위원장이 소위원회를 열지 않으면은 그 법안 자체를 논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네. 처음 이 법안을 발의했던 거는 2020년이에요. 그러니까 21대 국회가 시작하고 나서 바로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 법안 발의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만 하면 소위원회를 열질 않는 겁니다. 예. 네, 이런 식의 이제 입법을 막는 일들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됐고 다만 그럴 때는 오히려 논의의 장에 들어와서 국민의힘 측에서 내놓을 수 있는 안을 내놓고 그에 따른 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는 일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논의의 장에 나오지 않으면서 뒤에 숨어서 이거는 언론 장악 시나리오야라고 이제 국민들이 설득할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지금 이 문제를 다루는 상임위가 과방위죠? 네, 그렇습니다. 과방위의 위원장으로 최민희 의원이 지금 선출됐습니다. 네네. 근데 최민희 의원이 그 과방위원장으로 이렇게 개정안을 하나 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좀 앞뒤가 조금 순서가 좀 다른데요. 그렇습니까? 과방위원장이 되기 전에 입법을 되기 전에 했고요. 냈습니까? 네네. 법안을 냈고. 그럼 그 법안 발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까? 발의가 돼 있는 법안이고요. 예. 제가 그래서 최민희 위원장께 연락을 드렸어요. 네. 전화를 위원장 되시고 나서 그 위원장님 이 법안은 개인적인 의견이신 건가요? 그랬더니 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이러저러한 조사를 해봤는데 제 생각에는 이 법안을 이렇게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TF 논의 내용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당에서 담겨지는 당론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건 하나의 의견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이 최민희 의원이 먼저 낸 이 개정안이라고 하는 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사 21명으로 늘리는 게 아니라 15명으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숫자는 이미 21명의 사회적 합의를 이뤄낸 사안이기 때문에 방향성은 같습니다. 이사수를 확대를 하고 특별다수제를 도입한다. 백인의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런 기본적인 구조는 똑같고요. 네. 다만 이제 그 구성을 하는 방식, 구성의 숫자 이 정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신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게 TF 활동을 거쳐서 이견이 그것도 이견이라면 이견인데 그래서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해소가 됐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준호 의원이 이끌고 있는 TF의 안대로 최민희 과방위원장도 입장 정리가 됐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윤기 의원, 김현 의원, 그리고 이제 고민정 의원을 필두로 한 이제 언론개혁 특위의 안, 최민희 의원 안 이렇게 4개 안을 통합 심사를 해서 TF 안으로 담은 겁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근데 이제 일각에서 이거는 야권 일각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우리 한준호 의원도 국회에서 입법을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예상된다. 그렇게 경우에 재의결해서 그게 통과가 안 되면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때 왜 안 했냐? 그때도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입법에 거부권 행사할 리가 없었는데 그때는 왜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러냐 이런 식의 비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비판은 이제 전제가 좀 잘못되긴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안 한 것이 아니라 사실 못한 게 맞죠.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여당이었던 21대 초만 하더라도 이 법안이 발의가 안 된 건 아닙니다. 2020년에 이미 입법이 됐고요. 그 당시 이제 정필모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이 입법을 했고 저도 입법을 했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법안이 논의되기 위해서는
여야가 한 장에 서서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 논의의 장인 소위원회를 사실 막아선 거죠. 국민의힘 측에서. 이 법안만 나오면은 예전에 그 정수 조정을 했던 그 안으로만 가자라고 주구장창 주장을 하면서 이와 관련된 세계적으로 성공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에 대해서는 논의 자체를 회피했던 겁니다. 네. 물론 이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들을 논의하고 더 알리고 했어야 되는 부분에 부족함은 분명히 있지만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하지 않았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요. 그때 이 문제를 다루는 소위위원장이 박성중 의원이었다는 그렇죠. 것이고요. 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지금은 이제 과방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에서 최민희 의원으로 선출하면서 입법을 추진하겠다 강하게 그리고 네네. 아주 빠르게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갖고 네. 계시니까 이제 입법 상황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방송 3법과 별도로 네네.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얘기도 자꾸 나오는 것 같던데 그 문제는 어떻게? 글쎄요. 우선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정상화시키는 게 우선이겠죠. 뭐 탄핵은 이제 일부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걸 수도 있는데 뭐 그게 이제 실제 상임위 내에서 검토되는지는 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는 우선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재 2인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는 5인 합의제 기구 아닙니까? 행정기구로서. 근데 지금은 현재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 한 명의 위원만 존재를 하고 지금 현재 여당의 몫이죠. 그러다 보니까 과반의 찬성이라고 하면 한 명이 찬성을 하면 되고 회의를 소집하는 거는 방송통신위원장이 그냥 소집을 하면 되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인사안건을 비롯한 주요한 건들을 그냥 단독 처리를 하게 되는 아주 불법적인 구조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죠. YTN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법원에서 이런 구성 자체가 불법적이다라는 판단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제가 볼 때는 이제 탄핵 문제보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 즉 국회 추천목 3인에 대해서 네. 대통령께서 빨리 인가를 하시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가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바로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으로 바로 가는 것은 아니다. 그거는 뭐 그 입법 전략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는 제가 좀 명확하게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당내 현안도 짧게 한두 가지 여쭤볼게요. 네네. 시간이 한 4분 정도 남았습니다. 네네. 이재명 대표가 기소됐어요. 네네. 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워낙에 지금 뭐 정부 여당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박이 심하고 뭐 검찰 측에서 워낙 많은 기소를 하고 있어서 뭐 이거는 뭐 일련의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이제 그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중형 선고와 그걸 근거로 해서 검찰이 지금 기소를 한 거라서 다른 재판 중인 사안도 뭐 다 중한 사안이긴 하지만 이 사안은 뭐 상당히 좀 무겁다 이런 그 법조계 평가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요. 네, 뭐 반면엔 또 이제 이화영 부사에 대한 그 재판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도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현재 뭐 재판과 수사가 다 진행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좀 네. 지켜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지지율 있잖아요. 이게 네. 여론조사를 하면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뭐 30% 초반이나 20%대로 이제 나오는 조사들도 네네. 많이 있는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조사도 같이 하잖아요, 되게. 네네. 근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뭐 30%대에서 박스권에 갇혀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던데. 박스권이라는 표현을 쓰는. 예, 네. 그건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저도 이제 한국거래소 출신이라 제가 이제 주식을 좀 해본 그러시구나. 사람이긴 한데 예. 박스권이라는 표현은 그럴 때 쓰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대개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나면 중도층이 이제 이탈을 다시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의 양측의 결집이 됐을 때 이제 퍼센테이지를 한 30% 정도로 보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퍼센테이지가 높아지거나 아주 낮아질 때는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즉 국민 중도층에서 여론이 그 양측 당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만한 큰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그런 여론이 조성이 되죠. 지금 이거를 뭐 박스권, 그러니까 일부 여론조사는 40%까지도 나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 그래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박스권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그 민주당의 지지층들은 결집해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여기에 대해서 중도층까지 여론을 확장했을 때 꾸준한 이제 30% 중반대에서 40% 초반대가 나오는 것이겠죠. 네.
근데 이제 그 뭐 여론조사 회사마다 숫자도 조금씩 다르고 따라서 그럼요. 이제 그 분석하는 사람들의 그 분석도 조금씩 다르게 나오지만 네네. 제가 본 거로는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의 이재명에서 이재명이 민주당으로 이건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네네. 이른바 일극 체제로 네네. 가니까 지금 우리 한준호 의원 말씀하신 대로 중도층은 좀 이 거리를 두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좀 지지율이 네. 예, 계속 그렇게 정체 상태다 이런 식의 분석이 있던데.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법을 보면은 네. 중도층들이 여론조사에 참여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네. 그 시기는 이제 이슈가 큰 이슈들, 국민적 여론이 형성되는 이슈들에 참여를 하는 것이고 평소 일반적인 여론조사, 이런 일반적인 여론조사에는 되게 그 관심층들이 참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심층들의 30%라는 거는 일정 부분 그 당의 결집력이 괜찮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 이 재선 의원으로 아주 이 의정 활동의 의욕이 아주 높으실 것 같은데 할 일도 많고 네네. 짧게 의정 활동 각오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어쨌든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국민의 대의를 받아서 움직이는 기구이기도 하고 이번 국민들의 총선 민의는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심판 성격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의혹 제기들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요. 제가 지난 20일 때에는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종점 변경 문제에 대해서 집중을 많이 했었는데 이 문제도 역시 의혹이 제대로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국토위에 다시 가게 됐는데요. 국토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의혹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민주당 언론개혁 TF 단장입니다. 예, 한준호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한 번 더 뉴스입니다. 예,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쿠팡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검색 순위 조작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나왔군요. 예. 그러니까 쿠팡 우리 온라인 쇼핑몰이죠. 쿠팡이 이 자기 상품들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검색 순위를 조작했다면서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1,400억 원을 지금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기 상품이라 하면 이 자체 브랜드 우리가 흔히 PB 상품이라고도 하죠. 네. 이 PB 상품 그리고 이제 쿠팡이 직매입해서 이제 파는 상품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단일 유통업체에 부과한 과징금 중에 이 1,400억 원이면 가장 큰 액수입니다. 지금 계속 또 혐의를 찾고 있어서 더욱 늘어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지금 공정위는 쿠팡과 쿠팡이 자회사인 이 CPLB라는 또 회사가 있습니다. 이 두 회사를 공정거래법상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 혐의로 시정 명령을 일단 내렸고요. 또 알고리즘 조작 혐의까지 해서 지금 검찰에 또 고발할 예정입니다. 알고리즘 조작. 그래서 특정 업체나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했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러니까 공정위에 따르면은 이 세 가지 조작 방식을 통해서 이 입점 업체 상품을 배제하고 6만 개가 넘는 이 쿠팡 측 자기들이 파는 상품을 이제 검색 순위 상단에 고정 노출을 했다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이름들이 있습니다. 만일 그 쿠팡 이용하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뭐 탐사, 곰곰, 코멧 뭐 이런 쿠팡 PB 상품들을 이 검색 순위가 100위권 밖이었다가 갑자기 1위나 10위권대로 급상승하는 사례가 갑자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위가 이제 추적한 PB 상품 5개 봤더니 이 상위 고정 노출 기간에 328억 원에서 또 632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위가 확보한 또 쿠팡 내부 자료가 있는데요. 알고리즘 조작을 중단하면은 쿠팡 안에서도 이제 판매하는 자사 상품과 또 입점 업체 상품 모두 이제 판매 가격이 좀 하락하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 검색 순위 조작으로 상품들의 판매 가격이 평균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것이 확인됐다. 즉 이게 지금 어쨌든 이런 알고리즘 조작에 의해서 자기들의 상품을 더 유리하게 판매를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이 쇼핑몰 구매 경우에는 요즘은 다 이렇게 후기 같은 거를 먼저 맞습니다. 보잖아요. 예, 예. 뭐 어디 관광지 놀러 갈 때도 후기부터 보고 그럼요, 맛집도 예. 후기부터 보잖아요. 네네. 이 후기 부분은 어땠어요? 이게 지금 굉장히 논란이 있는데요. 네. 임직원 구매 후기라고 해서 공정위가 이제 쿠팡이 임직원들을 쿠팡 체험단에 속하게 했다고 지금 봤거든요. 그러니까 PB 상품에 대해서 긍정적인 후기를 달도록 해서 임직원들이 이제 먼저 그 후기를 올리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첫 댓글 효과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이제 그것들이 상단에 딱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품 출시 직후 하루 이내에 후기를 달도록 해서 상품 기본 검색 순위가 좀 높아지도록 꾸미고요. 검색 순위에 악영향을 주는 부정적 후기는 또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쿠팡이 2019년 2월부터 한 임직원 2,200여 명을 동원을 해서 7,300여 개의 제품에 7만 개 이상 후기를 작성하도록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쿠팡은 구매 후기를 1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하고 부정적 내용은 넣지 않도록 하는 또 사내 매뉴얼을 제작을 했고요. 매뉴얼도 있어요. 예. 쿠팡은 또 공정위의 1차 현장 조사가 이뤄졌던 2021년 6월 이전까지는 이 임직원이 구매 후기를 썼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질 아예 않았습니다. 뭐 일종의 댓글 조작을 회사 차원에서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쿠팡은 뭐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적극적으로 지금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완전히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쿠팡의 이제 특정 상품을 상단에 노출하는 거는 유통업계 관행이자 본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주장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필요와 관심을 고려해서 시의적절한 상품을 추천하는 것을 어떻게 알고리즘 조작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 임직원 구매 후기 관련해서도 이제 쿠팡 측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직원 체험단은 공정위 심사 지침에서도 명백히 허용하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체험단 리뷰에는 그것이 이제 체험단 후기임을 알리는 공지가 자동으로 적용돼서 고객을 속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했지만 어쨌든 지금 공정위는 조사가 시작된 2021년 7월 이전에는 쿠팡이 임직원 후기임을 알리지도 않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다시 재반박을 했습니다. 네, 이 공정위가 조사를 뭐 대충 하는 기구는 아닌데요. 예. 어쨌든 우리 최 기자 얘기대로 이게 전쟁이 시작됐다고 하면 네네. 양쪽의 공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쿠팡의 강점이 로켓 배송이잖아요. 예. 이게 중단될 가능성도 얘기가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살짝 갑자기 이게 웬 말일까 싶은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름의 또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좀 해석도 되는데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직매입 상품이나 자체 브랜드 상품을 추천하는 게 불가해지면은 향후 수익성이 불투명해져서 로켓 배송이 중단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논리를 피는 거예요. 어쨌든 이 쿠팡이 공정위 제재안 발표된 다음에 전 국민 이 100% 무료 배송을 위해서 뭐 3조 원도 투자하고 이것저것 로켓 상품 배송을 위해서 또 22조 원 투자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다 중단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론전을 펴는 거죠. 네. 어쨌든 지금 쿠팡이 이 로켓 배송이 막 주문하면 다음날 바로 오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성장하는 데 근간이 됐는데 지금 쿠팡으로서는 형사고발까지 당하면서 사법 리스크가 생긴 거거든요. 네. 이것 관련해서 아마 비용 지출이 크기 때문에 좀 그런 것 때문에 리스크가 생기는 것 같고 또 그거 말고도 지금 어쨌든 이 공정위가 어쨌든 시정 명령을 또 내린 거기 때문에 네. 행정소송으로 맞불을 놓겠다 이렇게 바로 선언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정부와 쿠팡 간의 이제 소송전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혹시 공정위와 쿠팡의 그 이른바 전쟁 때문에 소비자들만 또 피해를 보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을 소비자들께서는 하실 만하네요. 지금. 그렇죠. 상황이 아주 거칠어서. 자, 공정의 이번 제재가 다른 유통업자들한테도 영향을 줄까요? 지금 일단 노심초사는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쿠팡 아니어도 다른 유통업체들도 자체 그 PB 상품이라고 해서 그런 걸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또 혹시나 뭐 영향을 주는 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좀 우려를 하고 있고요. 다만 한편에서는 좀 이커머스 업계 전반적으로 상품 검색 시스템을 좀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쿠팡이 워낙 독주하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번 제재가 아마 판도를 어떻게 변화를 줄지 좀 지켜볼 대목입니다. 그래. 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줄 것 같으네요. 네네. 그리고 또 이 쿠팡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그 갈등이 어떻게 수습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자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영창 기자였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헌법 84조가 갑자기 정치권의 아주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오늘 정치 공부 헌법 84조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종훈 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이 헌법 84조가 도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예,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뭐 별로 어려운 내용도 아니네. 형사상의 이제 불소축 예. 권한, 대통령에 관한 그에 관한 얘기인 거죠.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했을 때는 대통령의 재직 중에라도 형사소출을 받고, 그렇죠. 그것이 아닌 경우에는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 네. 자, 근데 이 규정이 우리 헌법에 언제부터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재헌 헌법 때부터 들어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예.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뭐 이 여러 선진국들 이제 참고해 갖고 이제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약간 대륙법 체계를 그때 좀 이제 따르다 보니까 유럽의 이제 전례 뭐 이런 거를 주로 많이 참고해 가지고 이제 한 거고요. 그 당시엔 제 67조에 동일한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 예. 네. 근데 이게 이제 우리 그 사이 헌법 개헌하고 하면서 이제 지금 84조가 됐군요. 이제 된 거죠. 다른 나라 사례를 보고 했다고 하면 다른 나라는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프랑스 대통령이 이제 있는 나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대역죄를 비롯해서 이제 특정 범죄를 제외하고는 어떤 형사상 책임도 지지 않도록 이렇게 헌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사실은 이 그 대통령의 이제 그 불소추 부분이 과거에 이제 왕정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왕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이런 거로부터 다 거의 면책 그렇겠죠. 있었잖아요. 그 연장선에서 사실은 이제 이게 통치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 이런 판단에서 이제 유럽에서 그런 이제 전통이 이제 있었던 거죠. 네. 대통령제는 이제 미국도 채택하고 있는데 미국 경우는 어때요? 뭐 아시겠지만 미국은 이제 대륙하고는 좀 다른 법 체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관습법 체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헌법에 규정이 돼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그 판례들을 통해서 이게 이제 그 규정이 돼 있는데, 미국도 사실은 뭐 그 거의 뭐 소추가 재직 중에는 좀 어렵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1982년 그리고 1997년에 각각 그 닉슨 전 대통령 또 클린턴 전 대통령 관련한 사건 그 관련해서 이제 그때 판시를 좀 한 내용이 있는데요. 국가 최고 정책 책임자로서 행한 공적인 행위와 관련해 민사적 책임을 면제한다라고 이렇게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형사적 책임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이 미국은 또 이 기소권, 그러니까 이 검찰의 기소권이 우리도 뭐 사실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대통령의 행정권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자신에 대한 기소를 이렇게 취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형사상 이제 소추도 이제 불가능한 이렇게 좀 구조가 돼 있고, 그런데 이제 퇴임 이후에 그러면 이제 소출해서 이제 처벌하는 부분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해 갖고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좀 논란이 있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좀 갈리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형사소추 면책권. 이게 이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하고 이름도 비슷해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어요. 이게 좀 사실은 이제 그 혼용해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금 이제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 면책 특권 같은 경우에는 헌법 제45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보면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상당히 포괄적인 그 이제 면책 권한을 이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이제 회기 중에는 불체포 특권도 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포괄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제 불소추, 대통령의 불소추는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형사상 조금 전에도 이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형사적인 부분에서의 소추만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면책 특권처럼 영원히 면책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임 기간 동안에만 불소추를 하는.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국회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면책이 된다. 그것은 국회의원 그만두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렇죠. 이런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대통령은 형사소추를 재직 때는 못하지만 퇴임 후에는 그 사안으로 형사소추 될 수 있다. 이런 뜻이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여전히 논란인데 네. 우리 같은 경우에는 헌재에서 1995년도에 그 전두환 전 대통령 그다음에 노태우 전 대통령 관련해서 이게 논란이 됐을 때 네. 이렇게 판시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바람에 이게 좀 정리가 돼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임 기간 동안에는 이제 형사 수사는 가능하고 네. 이제 소추 그러니까 기소만 안 하는 건데 네. 이제 그거는 일단 공소 그 이제 시효가 있잖아요. 네. 그 기간을 그냥 연장 뒤로.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은 중단시켜 놓고 그런 거죠. 퇴임 후부터 다시 이제 그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지금 이제 우리는 헌재에서 교통 정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예. 예. 자,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 헌법 84조 이거는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이제 지금 지적하면서 이게 시작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논쟁은. 그러니까 예. 한동훈 위원장의 주장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 이재명 대표가 설령 대통령이 나중에 되더라도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걸려 있잖아요. 재판 걸려 있는 게 많고. 네. 그래서 이제 형사처벌 받게 되면 대통령직을 그만둬야 될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네. 사실은 이제 그 리스크가 있다라는 걸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데 예.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도 뭐 얘기 나누시던데 지난 7일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해서 이 좀 뭐 징역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형 선고가 나왔잖아요. 그 다음 날 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그 관련한 글을 한동훈 전 위원장이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미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은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 제84조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뭔가 이렇게 그 결론이 나왔을 때 네. 적용이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형사소추 관련해서는 이제 연기가 되는 거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게 이제 중단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거를 이제 주장하고 싶은. 그러니까 대통령 되기 전에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 사안은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중단되는 게 아니다. 네, 그렇게 지금 이제 주장 이렇게 주장한 거죠. 네. 예, 사실 정치권에서 선거할 때 말이죠. 예, 상대방을 공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유 저 사람 뽑으면은 우리 선거 다시 해야 돼요. 뭐 이런 얘기들 그렇죠. 여야 간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간단하게 사실 그 프레임인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부적절하니 결국은 저를 찍어주세요. 뭐 이제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예, 법조계나 학계가 그런데 이 문제 관련해서 발언을 시작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워낙 좀 흥미로운 주제이기도 하고. 예. 예, 미국에서도 이게 약간 좀 찬반론이 있다라고 이제 네. 퇴임 이후에 이제 이 논란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그 사례 말씀드렸는데, 네. 우리는 사실은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도 이 논란이 좀 이미 한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2017년 19대 대선 이제 당시였는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돼서 그 당시 대법원 상고심 판결을 남겨놓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 됐다라고 전제하고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논란이 됐던 적이 있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의견들이 다 갈렸습니다. 아, 그랬나요? 네, 이게 이제 소추는 기소의 의미로 좋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재판이 이제 이번에 한동훈 이제 전 위원장이 주장한 것처럼
기소에 관해서만 이제 이게 한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재판 관련해서는 이건 계속 연속되는 거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본 분도 있고, 네. 그 반면에 이제 임기가 시작되면 재판도 중단돼야 한다라고 본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아직까지 완전히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한동훈 전 위원장도 이제 그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논쟁은 뭐 국민의힘이나 법조계가 하더라도 그 논쟁의 소재가 돼버린 이재명 대표가 기분이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은 혹시 어떤 반응 나온 거 있습니까? 근데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약간 좀 그 공식적인 어떤 그런 그 뭐 강력 반발 뭐 이런 거는 지금 없는 그런 그 상황인데 네.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 뭐 흔히 하는 얘기로 이제 본인의 이제 사법 리스크 부분이 오히려 더 이제 세간의 화제가 되는 부각이 될 수 있죠.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동훈 전 위원장 지금 뭐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국민의힘 네. 쪽에서 그런 상태에서 괜히 한동훈을 부각시켜주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오히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적극 대응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전략적 침묵이다? 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형사소추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불소추. 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뭐 과거 사례나 판례가 좀 있습니까? 조금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네. 1995년에 헌재,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현재까지는 그 판단의 기준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이제 그 내란 또는 외환죄 같은 경우는 이제 형사상 소추가 이제 일단 가능한 그렇죠. 거고, 그건 법률이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예.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형사상 소추가 이제 보통은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임기 끝나고 나서 이제 가능해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네.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럼 대통령이 뭐 이렇게 뭔가 중죄를 저질렀는데 그냥 넘어가느냐? 우리는 그 대신 다른 제도가 있는 거죠. 탄핵 제도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뭐 헌법이나 법률 위반했다 그래가지고 탄핵 그 결정이 이제 나왔던 바가 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형사소추가 이제 진행이 됐던 그 전례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지금도 이제 가능한 이제 그런 그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제 범죄를 저질렀거나 재직 중에 탄핵에 이르지 않을 정도를 이제 범죄를 저질렀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공소시효가 앞서 말씀드린 중단이 됐다가 이제 퇴임 이후에 연결이 되면서 이제 그 처벌이 이루어지는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능하도록 길이 좀 열려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최근에 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고가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이제 종결했잖아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도 불소추 특권이 언급된 부분이 있죠. 네. 근데 이게 사실은 뭐 이제 그 대통령이 직접 책임져야 될 사안이 아니어도 사실은 논란이 좀 있는 부분이긴 한데, 네. 그런데 어찌됐건 국민권익위에서 그 부분도 뭐 함께 논의는 좀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이번에 결정 내린 건 아시겠지만 배우자,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이유를 들어서 이제 사건을 종결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청탁금지법 말고 또 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이제 이 위반 아니냐라는 논란도 이제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왔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이제 기록물 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일부 위원들이 이게 형사 어찌됐건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 대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이제 기록물 관리법 적용하기가 좀 어렵다. 그런 이제 얘기를 지금 한 것으로 그렇게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 헌법 84조가 이런저런 사안에서 계속 언급될 정도로 상당히 예민한 사안, 네, 그리고 또 중요한 있습니다. 사안이다. 예. 거기까지 국민들이 공부해야 될 게 많아졌습니다. 예, 준비를 잘해 갖고 오셔서 오늘 이해가 잘 됐습니다. 이종훈 평론가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4분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인 만큼 오후 교통량이 많겠는데요. 길어졌던 출근 정체는 이제 빠르게 풀려가고 있습니다. 다만 중부 내륙고속도로 지선 창원 쪽으로 달성 1터널 2차로에서는 고장난 트레일러를 처리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영남권 칠곡 휴게소 부근 1, 2차로에서는 낙하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전 수도권에서는 한남부터 서초 사이와 신갈분기점 일대, 다시 수원 부근과 더 가서는 오산 일대로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서울 방면으로 대전 부근 3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이후로는 수원 부근과 또 달래내곡에부터 반포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서울 시내 신월 여의 지하도로 서울 방면으로 신월 기점 2km 지점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1차로가 막혀 있는데요. 이 여파바다 경인고속도로 부천 부근부터 속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네, 주간 키워드입니다. 국민일보 김윤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네,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한 미국 주식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는 소식인데 보유액이 얼마나 되나요? 네, 80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요, 한 110조 원 어치 정도고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만 800억 달러 중에서 150억 달러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 경신한 건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엔비디아를 비롯한 뭐 AI 관련주 주가들이 급등한 영향이 큰 걸로 보이고요. 국내 투자자들 엔비디아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봤더니 연초만 하더라도 한 44억 달러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119억 달러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난 거고요. 뭐 개인이나 기관 가릴 거 없이 많이 사들였는데 주가도 150%가량 오르면서 보유 금액이 덩달아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투자 가장 많이 하던 종목 테슬라였거든요. 그런데 지난달 말에 엔비디아가 1위에 올랐습니다. 네. 그런데 뭐 엔비디아뿐만이 아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보유 금액이 4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또 뭐 알파벳도 20%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도 이제 주가가 상승해서 평가 금액이 높아진 걸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이 신규 매수 자체가 꾸준히 이어진 걸로 보입니다. 국내 투자자들 뭐 미국 주식 투자 열풍이 불기 시작했던 때가 2020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열풍이 불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만 해도 투자 규모가 91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4년이 지난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투자 규모가 무려 9배나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머니무브가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요. 국내 증시에서 개인 투자의 열기는 좀 식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은 올해 11조 5천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네. 그 요즘은 그 부모님들이 자녀한테 용돈 줄 때도 돈보다는 주식으로 주는 경우도 많다 그러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 중에서 20살 미만의 미성년 주주, 그러니까 뭐 소년 소녀 투자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소년 소녀 투자자들 얼마나 있는지를 봤더니 네. 국내에 약 75만 명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미성년 주주가 40만 명에 육박한다 이런 통계가 나왔는데요. 한국예탁결제원이 내놓은 통계입니다. 삼성전자 전체 주주의 8.4%나 되니까 사실 이 비중이 굉장히 큰 거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자녀나 손주들한테 주식으로 대신 선물을 하고 있는데 뭐 주변에 보니까 뭐 세뱃돈이나 생일 용돈 이런 걸 대신 주식으로 주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미성년 주주 한 명당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평균 46주 갖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요즘 삼성전자 주가가 뭐 78,500원, 600원 이 정도 하거든요. 78,500원으로 기준을 하면 그 환산을 해봤더니 1인당 한 360만 원어치 갖고 있는 거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도 이 자녀를 위한 투자 자체가 해외 주식 선호도가 좀 강해지면서 조금 옮겨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해까지만 해도 자녀 계좌 순매수 1위 종목, 뭐 포스코나 삼성전자 같은 국내 주식들이었는데 최근에는 뭐 미국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중심으로 이 미성년 매수 상위 종목도 바뀌고 있습니다. 네. 참 세태가 빠르게 변하네요. 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인이 존경하는 인물 묻는 여론조사 있었죠. 네, 맞습니다. 1위가 이순신 장군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한국인이 존경하는 인물 물었더니 14%가 이순신 장군 꼽았고요. 이순신 장군이 1위를 기록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 갤럽 조사가 5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는데요. 그러니까 5년 전인
5년 전 그리고 10년 전 조사에서도 1위였는데 이번에도 1위를 또 차지한 겁니다. 네. 그래서 2위는 세종대왕이었습니다. 3위부터는 역대 대통령들이었는데 뭐 박정희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순이었습니다. 10위권 안에 기업인 유일하게 딱 한 명만 포함이 됐는데요. 정주영 현대그룹 설립자 한 명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김구 선생,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열사도 포함이 됐고요. 또 이번 조사에서 좀 흥미로웠던 점은 처음으로 이 부모님이라는 답변이 포함이 됐습니다. 네, 올해 조사에서 처음으로 부모님이 7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요. 네.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님들이 이 존경하는 인물 10위권 안에 들어갔군요. 네. 자, 세 번째 소식 가겠습니다. 요즘 식당 가면은 뭐 키오스크 주문을 뭐 어디서나 다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고령층에서는 10명 중에 6명이 키오스크 사용에 좀 어려움을 느낀다라고 그러죠. 네, 서울시 디지털재단이 조사한 결과인데요. 사실 요즘에 뭐 워낙 키오스크 많다 보니까 청취자분들께서도 이용해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식당 같은 곳 가면 뭐 화면 터치를 해서 주문을 하고 또 영수증까지 발급해주는 그 기계 보셨을 겁니다. 그게 키오스크인데요. 이걸 쓰는 매장이 많다 보니까 이걸 쓴 경험, 그러니까 해본 경험도 그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 시민 10명 중에 8명은 이 키오스크 이용 경험이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65세 이상인 고령층도 절반은 이용해 본 적이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예전에는 키오스크 설치돼 있으면 좀 나이가 있는 분들은 좀 겁을 먹고 좀 낯설어 하시면서 이제 종업원한테 가서 대신 주문을 받는 뭐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아예 키오스크만 덩그러니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문받는 직원 아예 두지 않는 매장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아예 무인으로만 운영되는 곳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고령층도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요즘 이 키오스크 보면 뭐 저도 보니까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뭐 식당 이용할 때 보면 뭐 메뉴를 선택할 때 뭐 맵기는 어떻게 할 건지 사이즈는 어떻게 할 건지 뭐 이거를 다 일일이 옵션을 선택을 해야 하거든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아예 뭐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면서 결제까지 뭐 각자 더치페이를 할 건지 이렇게 선택 사항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기능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어려워지는 건데요. 이래서 이제 고령층의 60%는 키오스크 사용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뒷사람 눈치가 보여서라는 응답이 53.6%로 가장 많았습니다. 실제로 뒤에서 사람이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사실 선택할 때 이 어려워지는 순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특히 고령층은 더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식당에서 각자 이제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에 설치되어 있는 키오스크 할 때는 뭐 쫓길 이유가 없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패스트푸드점 같은 데는 줄 서서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때는 괜히 뒤에 있는 젊은 분들 눈치를 보게 되죠. 네. 그런 어려움이 있군요. 자, 네 번째 소식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났습니까? 네, 그 한국관광공사가 집계를 했더니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486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기간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한 87% 늘어난 수치고요. 우리나라 관광객 예전에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늘기 시작했다는 거니까요. 코로나19 전이었던 2019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때 수준의 한 89%까지는 회복을 한 겁니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어느 국가가 가장 많은지를 봤더니 1위는 예상하시는 대로 단연 중국이 가장 많았고요. 그런데 아직 중국 관광객들은 코로나 전까지 회복되진 않았습니다. 한 78% 정도 이렇게만 회복이 된 상태고요. 2위인 일본도 83% 정도만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코로나 직전 때보다 더 늘어난 외국인 관광객들도 있습니다. 3위가 대만이었는데 그 대만은 오히려 코로나 전보다도 지금이 107%로 늘어났고요. 미국인 관광객 역시 크게 늘면서 2019년 대비 119%가 늘어났습니다. 그 좋은 소식 같으네요. 네, 맞습니다. 그 하반기에 더 늘어날 것 같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 외국인 관광객 늘어나는데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게 이 비행기를 얼마나 띄우느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하반기로 갈수록 국제선 항공 노선이 좀 확대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1위하고 2위인 중국과 일본 관광객들이 좀 특히 더 늘어날 걸로 보이고요.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에 항공사들한테 그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일정을 받아서 그 확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운항을 하게 되는지를 봤더니 지난해보다 뭐 일주일 기준으로는 520회
더 많이 운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코로나19 이전의 98%까지 이 항공이 회복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이미 제주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뛰어넘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를 2천만 명으로 잡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실제 온 관광객이 한 1,000만 명 정도고 올해는 4월까지 500만 명 정도니까 사실 이 목표치 2천만 명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렵더라도 2019년 기록은 좀 뛰어넘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자, 5번째 소식 가겠습니다. 가격은 같은데 양을 줄여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꼼수 인상을 하는 거죠. 그거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합니까? 네, 맞습니다. 이 슈링크플레이션 뜻이요. 슈링크가 줄어든다라는 뜻이고 이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을 합쳐서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이 분석을 했더니 지난해 이후에 이렇게 가격 대비 용량이 줄어든 상품이 33개였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 자체적인 가격을 올리는 대신에 상품 크기나 뭐 용량을 줄여서 소비자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이렇게 꼼수 인상을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적발된 33개의 제품 중에서는 뭐 적게는 5.3% 용량이 줄었고요. 많게는 27.3%나 줄어든 상품도 있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오설록 제주 얼그레이 티백 이게 이제 상품 용량이 2g이었는데 1.5g으로 줄었고요. 전체 용량도 40g에서 30g으로 25% 감소했습니다. 또 사조 대림 안심 치킨 너겟 이 제품은 22% 줄었는데요. 닭고기 원가가 인상이 돼서 양을 줄이고 뭐 출고 가격을 내렸다라는 게 이제 업체 설명인데 소비자원은 이것도 꼼수 인상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자, 아마 마지막 소식이 될 것 같으네요. 그 매운 라면을 해외에서 먹는 무슨 뭐 열풍 같은 게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네. 뭐 덴마크에서는 이걸 아예 금지했어요? 네, 이 대표적인 상품이 이 불닭볶음면이었는데요. 네. 이거 굉장히 맵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것보다 더 매운 핵 불닭볶음면이 출시가 됐습니다. 저는 불닭 그거는 겁이 나서 아직 도전을 못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한국인들이 먹기에도 매운데 예. 이거를 덴마크 수의식품청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인데요. 이 식품의약품안전처 기능을 하는 수의식품청이 불닭볶음 탕면하고 핵 불닭볶음면 이거를 이제 그 리콜 조치를 했습니다. 네, 보통 리콜할 때는 뭐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 리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덴마크 수의식품청이 밝힌 이유는 한 봉지에 든 캡사이신 수치가 너무 높아서 소비자가 급성 중독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콜이다 보니까 뭐 제품 갖고 있는 경우에는 폐기하거나 뭐 가게에 가서 반품을 하라 이렇게 경고를 할 정도였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키워드 국민일보 김윤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6월 14일 금요일 전격 시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성국이었습니다. 좋은 주말 휴일 보내시고요. 월요일 아침 7시 20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